대전차반이 탱크를 저지하면 우리는 전차 승무원과 보병들을 노린다. 예, 알겠습니다. 왔다. 여기. 뭐야? 이 상황은 1950년 7월 6일 평택에서 북한군의 T-34 전차를 상대로 전투를 벌였던 국군 제17연대 손덕준 대위의 증언을 묘사한 거야. 국군은 2.36인치 대전차 로켓포 일명 바주카포로 북한군 전차를 상대했지만 중과부적이었지. T-34 전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승리를 견인한 전차이자 베를린 레이스의 선봉에 서서 나치 독일을 몰락시킨 전차였지. 그 자자한 명성이 6.25 전쟁 중에 우리에게 악명으로 다가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야. 북한은 전차를 언제부터 준비한 거지? 북한군은 6.25 전쟁 발발 1년 반 전인 1948년 10월 이 철수하는 소련군으로부터 T-34 전차와 Su-76 자주포를 처음 인수했어. 그리고 6.25 전쟁의 선제 공격을 이끌 정예부대로 육성했지. 북한군의 전차는 총 240여 대. 이 가운데 전쟁 첫날 38도선을 넘은 120여 대는 모두 서울을 향하고 있었지. 이게 탱크만 있다고 알아서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 뭐 차 있다고 다 운전해? 면허도 따야지. 도로 연수도 해야지. 그게 포인트지. 이 전차만큼 눈여겨봐야 할 게 그 인력 구성이야. 북한군의 주력 전차부대인 제105 땅크 여단은 예하 연대장들 모두 2차 대전 당시 소련군 전차병으로 참전했던 한인들이었어. 그리고 당시 전차 대대장으로 참전했던 한국계 소련인 최표덕이 소련 군사고문관으로 이 부대의 훈련을 전부 감독했지. 나치 독일을 박살낸 전차에 이게 승무원까지 세트로 보내온 거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 전차에 대한 준비를 안 했던 거야? 당시 한국군의 창설을 지원했던 미국은 북한군의 전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미국과 한국군이 요청했던 전차의 제공을 거절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의 사정도 있었지만 당시 한국의 도로와 교량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전차의 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장 컸습니다. 산악지형이 많고 도로와 교량에 불비했던 당시 한국의 특성상 북한군의 전차 운용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설사 운용한다 하더라도 당시 국군에게 지급됐던 대전차포와 바주카포만으로 쉽게 저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48년 8월 정부 수립 당시 우리 국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대전차 무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각 보병연대에는 대전차포 중대를 두어서 여기에 57mm 대전차포 6문을 총 115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각 소총 중대에는 2.36인치 대전차 로켓포 일명 바주카포를 각 6문씩 두어서 총 1958문을 보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군과 동일한 수준의 편제였습니다. 국군에 전차가 없는 게 아쉽지만 2차 대전 때 잘 사용했던 미군의 대전차 화기도 있었고 매복하기 좋은 지형도 있고 일방적으로 밀릴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국군이나 미군 다 너 같은 생각을 했었지. 네 말처럼 이 국군에게 지급된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 우리에게 바추카포로 유명한 이 로켓포는 2차 대전 당시에 이미 검증이 다 끝난 무기였어. 검증이 뭐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무기잖아. 휴대용 로켓포라는 개념부터가 파격이었지. 덕분에 바추카포는 이 보병 대전차 허기의 대명사라 불리게 됐지. 그러니까 보병이 어깨에 로켓포 비슷한 것만 이렇게 매면은 다들 바주카포로 그랬잖아. 이러니 이 미군과 국군 모두 이 무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 전쟁 발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충분히 북한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거야. 1950년 3월 연대에서는 정비 정보 보고와 관측 보고에 의해서 적이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차 공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연대가 장비하고 있는 2.36인치 로켓포, 57mm 대전차포는 능히 북해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이며 문제는 사수가 전차에 대하여 겁을 먹지 않고 침착한 행동으로 사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교육하였다. 아니 그런데 못 막았잖아. 막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전차를 격파하려면 포탄으로 그 장갑을 뚫어야 됩니다. 당시 국군이 보유했던 대전차 무기, 즉 57mm 대전차포와 바주카포는 모두 유효 사거리 이내에서 100mm 이내의 절판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군의 T-34 전차는 차체의 정면 장갑이 45mm 수준이었으니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격파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물론 미군도 전혀 깨닫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 국군이 보유했던 가장 강력한 대전차 무기 57mm 대전차포의 경우에는 적절한 포탄이 없었습니다. 1950년 1월 당시 국군이 보유했던 포탄 보유량을 보면은 57mm 대전차 포탄 44,776발 중 80%에 달하는 36,192발이 대인용 공폭탄이었습니다. 이런 포탄은 적 전차에 명중했을 때 폭발력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파편만 일어날 뿐 적 장갑을 뚫는 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T-34 전차의 형상이었습니다. T-34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매우 효율적인 방어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정면에서 가장 넓게 노출되어 있는 차체 상부 장갑의 경우 두께는 45mm 정도였지만 경사각을 60도로 날카롭게 주어서 실제 두께는 100mm에 가까웠고 그나마도 포탄이 명중되었을 때 위로 튕겨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개전 2달 뒤인 1950년 8월 25일 미군은 노획된 T-34 전차를 상대로 바주카포 관통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체 정면 상부 장갑에는 바주카 포탄이 전혀 효과가 없고 다만 정면에서 관통한 유일한 부분은 불과 3, 4인치 폭에 불과했던 차체 하부 장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었던 국군으로선 그야말로 영문도 모른 채 맨손으로 북한군 전차에 맞서게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니 박격 포탄이나 수류탄 들고 전차에 유탄 돌격을 했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전차를 막을 거 아니야. 그나마 수류탄은 상황이 나은 편이었어. 당시 이 절박했던 국군은 대두병에다가 모래와 휘발유를 넣은 화염병들을 이 병사들에게 지급하기도 했어. 정말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 화염병이라니. 이제 좀 제대로 된 무기를 줄 때 되지 않았나? 바주카포가 북한군 전차에 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식을 들은 미군은 이를 반신반의하면서 참전하였습니다. 개전 11일차인 1950년 7월 5일 미군은 오산 중미령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하자마자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흔히 6.25 전쟁의 첫 미군 전사자로 언급되는 케네스 셰드릭 이병은 M9 바주카포로 북한군 전차를 명중시켰지만 바로 그 전차가 발사한 기관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한 미군 바주카조는 진지로 난입하는 북한군 전차에 대해서 무려 로켓탄 22발을 명중시켰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전하였습니다.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대응책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2.36인치 로켓보다 훨씬 더 강력한 3.5인치 M20 슈퍼바주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슈퍼바주카는 원래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4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종전을 맞아서 대량 생산이 되지 못한 채 몇 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미군은 급하게 슈퍼바주카의 재고를 모아 수송기로 한국에 보냈고 같은 달 첫 도착분이 당시 대전을 지키고 있던 미 제24사단 장병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M20 슈퍼바주카는 사실 특별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원리와 작동법은 기존과 똑같았지만 2.36인치 로켓이 3.5인치 로켓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이로써 관통력은 기존의 3배에 가까운 280mm로 늘었습니다. 이 정도 위력이라면 북한군의 전차를 어느 방향에서라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M20 슈퍼바주카의 첫 실전은 7월 20일 대전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미 제24사단 공병대대의 병사들이 논산과 유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타고 남하하는 북한군 전차를 맞아 이 로켓탄으로 일격에 격파를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대전 시가지에는 북한군 전차가 진입을 하여 일대 혼란이 벌어졌었는데 당시 미 제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이 직접 지휘하는 바주카포 사격으로 이들 가운데 8대가 격파되었습니다. 미군이 직접 이 신무기의 위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선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했던 8월 초 드디어 우리 국군에게도 미군의 M20 슈퍼바주카가 첫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전차 부대는 우리 정부의 임시 수도가 위치했던 대구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고 이를 방어하던 국군 제1사단에게 소량의 슈퍼바주카가 첫 지급되었습니다. 메이중위로부터 신무기 3.5인치 로켓포의 성능과 조작법을 교육받고 연대마다 5문의 로켓포와 문당 5발의 포탄을 수령하였다. 때마침 보충된 학도병으로 대전차 특공대가 그야말로 급편되었다.
쏴! 국군의 손에 드디어 전차를 상대할 무기가 쥐어진 거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 무기 하나로 병사들은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간 셈이야. 전장의 첫 순간을 지배했던 북한군 전차 부대도 이제 그 약발이 다 됐어.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기점으로 북한군 전차 부대는 녹아버리지. 전쟁 시작부터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공중 폭격, 거기에 이 증원된 미군 전차들의 등장. 여기까지만 해도 이 북한 전차가 설 자리는 확 줄어들었는데 결정타가 들어갔지. 슈퍼바주카의 등장이지. 그렇지.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대전차 수단은 슈퍼바주카였어. 전차와 항공 지원이 늘 올 수만은 없는 거고, 설사 지원이 온다고 해도 오는 시간을 생각해야 했지. 이런저런 고려를 한다면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슈퍼바주카가 훨씬 더 믿음직했어. 여기에 전태도 더 해야지. 1951년 10월이 되면 이 국군도 첫 전체중대를 창설하게 돼. 그전 초에 북한군 전차에 속질없이 밀렸던 걸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 더 이상 북한군의 전차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 그럼 이제 슈퍼바주카는 필요 없어진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지. 대전차 화기를 꼭 장갑 차량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이 적 벙커나 화력 거점 파괴용으로 그만이었거든. 실제로 1951년 이후 치열한 고지전이 쭉 이어지면서 전방의 중대급 부대에는 M20 슈퍼바주카가 배치됐어. 정말 알뜰살뜰 사용했구만. 알뜰살뜰을 넘어섰지. 1970년대에는 이 국산화까지 했어. 이렇게 애지중지 사용하던 슈퍼바주카는 1980년대에 모두 현역에서 은퇴했지.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한 세대를 넘게 이 땅을 지켜왔던 거야. 요즘 대활약하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조상격이라고 해야겠지. 그렇지.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슈퍼바주카가 있었으니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 개전초 그 뜨거웠던 두 달을 맨손으로 버텨내야 했던 국군에게 슈퍼바주카는 생존의 수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세대 전차를 1000대 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현궁을 비롯해 수많은 대전차 화기들을 개발하고 배치한 것도 이 두 달의 절박한 기억 때문입니다. 수류탄에 박격포탄, 심지어 화염병을 들고 북한의 T-34를 막아내야 했던 처절했던 기억. 그 두 달 후에 우리 곁에 날아와준 슈퍼바주카는 국군에겐 희망이었을 거야. 자, 그럼 인사할까? 전 팬더 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